여러분, 조선시대 가장 완벽한 혈통을 가지고 태어난 왕이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의 적장손이었죠. 그런데 이 왕은 고작 17세의 나이에 유배지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왕의 시신을 아무도 거두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삼족을 멸한다는 무시무시한 왕명이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여기 평범한 지방 촌장 한 명이 있었습니다. 권력도 명예도 없는 사람이었죠. 이 사람은 목숨을 걸고 어린 왕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570년 전 강원도 영월에서 실제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역사적 사실이죠.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실제 배경이 되는 단종과 어몽도, 두 사람의 감동적인 실화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조선왕조 500여 년 동안 27명의 왕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한 임금이 있었죠. 세상 사람들은 이 왕을 기억할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진다고 말합니다. 완벽한 혈통으로 태어났지만 17이라는 젊은 나이의 생을 마감해야 했던 군주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왕의 시신을 거두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진 평범한 지방 관리가 있었다는 점이죠. 권력도 명예도 없었던 한 사람이 보여준 용기와 충정의 기록. 지금부터 그 감동적인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마을 영월, 1457년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관풍원이라 불리던 작은 관청 건물에서 한 젊은이가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었죠. 해가 서산으로 기울어가는 오후 5시쯤이었을까요? 그의 나이는 고작 17살에 불과했습니다. 평범한 소년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는 불과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이 나라의 최고 통치자였던 인물이었습니다. 세종이라는 위대한 할아버지를 둔 적통의 후손이었고 태어나면서부터 왕실의 정통성을 모두 갖춘 존재였죠. 그의 이름은 이홍위, 훗날 사람들이 단종이라 부르게 될 비운의 임금입니다. 이 젊은 왕의 삶은 처음부터 불행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어머니의 얼굴조차 제대로 보지 못했으니까요. 태어난 지 사흘 만에 어머니 권씨가 산후병으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죠. 이후 12살이 되던 해에는 아버지마저 병으로 잃게 됩니다. 그리고 겨우 15살 나이에 삼촌에게 왕좌를 강제로 내어주어야 했습니다. 유배지로 떠나면서 그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그 물음 속에는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절망이 가득 담겨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또 다른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엄흥도라는 이름의 인물이었죠. 영월 지역의 호장, 쉽게 말해서 지방 행정을 총괄하는 중간 관리였습니다. 양반 신분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평민도 아닌 애매한 중간 계층에 속한 사람이었죠. 이 사람이 왜 역사책에 이름을 남기게 되었을까요? 바로 어린 왕의 시신을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3대가 몰살당한다는 무시무시한 왕명이 떨어진 상황에서도 말이죠. 도대체 무슨 이유로 한낱 지방 관리가 목숨을 담보로 그런 위험한 일을 감행했을까요? 영화 왕과 사는 남자는 바로 이 두 인물의 만남을 다룬 작품입니다. 청령포라는 유배지에서 펼쳐진 이야기죠. 역사 기록에는 단 몇 줄로만 남아있는 그 시간을 영화는 상상력을 동원해서 재구성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영화를 감상하시기 전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역사적 배경을 자세히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스포일러가 아닙니다. 모든 내용이 조선왕조실록이라는 공식 역사서에 기록된 사실이니까요. 570여 년 전에 실제로 벌어졌던 일들입니다. 당시 시대를 지배하던 정치 상황은 어땠을까요? 피비린내 나는 권력 다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복판에 어린 왕과 평범한 촌장이 있었죠. 기적처럼 맺어진 두 사람의 인연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그 배경을 미리 이해하고 영화를 보신다면 감동의 깊이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왜 엄흥도가 그토록 위험한 선택을 했는지, 단종의 눈빛이 왜 그렇게 슬픔으로 가득했는지 영화 속 모든 장면이 새롭게 다가올 겁니다. 이 흥미진진한 역사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1441년 7월의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경복궁 안쪽 깊은 곳에서 갓난아이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죠. 세종이라는 위대한 왕의 맏아들과 정식 왕비 사이에서 태어난 원손이었습니다. 훗날 단종으로 불리게 될 아기였죠. 궁궐안은 잠시 기쁨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너무나 짧게 끝나버렸어요. 아기가 세상에 나온 지 고작 사흘 만에 어머니 권씨가 산후병으로 숨을 거두었으니까요. 나이는 고작 21살이었습니다. 훗날 현덕왕으로 추존되는 그녀는 아들의 얼굴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 없이 자라야 했던 이 아이, 그것이 비극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단종의 혈통만큼은 완벽했다고 할 수 있죠. 할아버지는 조선이 낳은 최고의 성군 세종대왕이었고, 아버지 문종은 정실 왕비에게서 태어난 정통 적장자였습니다. 단종은 태어나면서부터 원손의 지위를 가졌고 1448년에는 세손이, 1450년에는 세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452년 아버지 문종이 재위 2년 만에 등창이라는 병으로 갑자기 승하하자 12살의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올랐죠. 조선 역사를 통틀어 원손부터 세손, 세자를 거쳐 왕까지 모든 과정을 정확히 밟은 임금은 단종이 유일합니다. 500년 조선 왕조에서 이 정도 정통성을 갖춘 왕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완벽한 정통성이 오히려 화근이 되었습니다. 어린 왕을 보호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고 할머니인 소원왕후도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아버지 문종은 현덕왕후가 죽은 뒤에 새로운 왕비를 맞이하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 단종이 왕위에 올랐을 때 수렴 청정을 해줄 대비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죠. 혈혈단신, 12살 소년 왕은 완전히 홀로 남겨진 상태였습니다. 문종에게는 여러 명의 동생들이 있었죠. 세종대왕의 아들들, 다시 말해 단종의 숙부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두 사람이 눈에 띄었어요. 둘째인 수양대군과 셋째인 안평대군이었습니다. 안평대군은 시와 글씨, 그림에 모두 뛰어난 예술가였어요. 삼절이라 불릴 정도로 문인들의 추앙을 받던 인물이었죠. 반면 수양대군은 무예에 탁월한 능력을 보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활쏘기에 천부적인 재능을 보여서 세종대왕이 사냥할 때 16발의 화살로 16마리의 사슴을 잡았다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태조 이성계를 연상시킬 정도의 신기에 가까운 솜씨였다고 하죠. 문무를 각각 대표하는 안평대군과 수양대군, 이 두 형제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어린 조카 단종이 끼어 있었던 것이죠. 당시 조정의 실질적인 권력은 문종이 임종하면서 지명한 고명 대신들에게 있었습니다. 영의정 황보인과 좌의정 김종서가 중심이었죠. 특히 김종서는 육진을 개척한 전설적인 명장으로 사람들이 되어 즉 큰 호랑이라고 부를 정도로 위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이들은 어린 왕을 보필한다는 명분 아래 권력을 휘둘렀고 수양대군을 견제하기 위해 안평대군과 연합했어요. 수양대군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심각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고명 대신들과 안평대군이 손을 잡았으니까요. 이대로 간다면 자신의 입지가 완전히 사라질 게 분명했습니다. 1453년 10월 10일, 수양대군은 드디어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의 곁에는 한명회라는 천재적인 책사가 있었죠. 김종서와 황보인은 영웅의 그릇이 아닙니다. 먼저 움직이지 못할 것입니다. 수양대군이 한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수양대군은 갑옷을 속옷처럼 안에 입고 김종서의 집으로 찾아갔어요. 판서의 얼굴을 보니 100살까지 사실상이신데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올해로 70입니다. 제가 올해 안에 꼭 이루고 싶은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왕이 되는 것입니다. 김종서가 편지를 확인하려고 달빛 아래로 나가는 순간 수양대군의 신호를 받은 종 임어룡이 철퇴를 내리쳤습니다. 계유정난이 시작된 순간이었죠. 수양대군은 곧바로 대궐로 달려가서 말했습니다. 김종서가 역모를 꾸몄습니다. 급박한 상황이라
미처 아뢰지 못하고 먼저 처단했습니다. 어린 단종은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왕명인 것처럼 꾸며서 대신들을 불러들였어요. 황보인, 조국관, 이양 등 제거 대상 명단에 올라 있던 대신들은 국문을 받던 중 철퇴에 맞아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조정의 판도가 완전히 뒤집혔던 것이죠. 수양대군은 자신의 동생이면서도 정치적 경쟁자였던 안평대군까지 강화도로 유배 보낸 뒤 사사해버렸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계유정난입니다. 정난이란 난리를 평정했다는 의미인데 실제로는 왕위를 찬탈하기 위한 쿠데타였던 셈이죠. 계유정난 이후 단종은 명목상으로만 왕이었을 뿐 실질적인 권력은 모두 수양대군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1455년 단종은 숙부인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양위하게 됩니다. 15살의 나이로 스스로 왕위를 넘겼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상 강요된 선택이었죠. 단종은 상왕이라는 지위를 받고 창덕궁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왕위를 빼앗긴 단종이었지만 그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산문, 박팽년, 이계, 하위지, 유성원, 유응보라는 6명의 충신이었죠. 훗날 사육신이라 불리게 될 이들입니다. 이들은 집현전 학사 출신의 최고 엘리트들이었어요. 세종대왕의 총애를 받으며 한글 창제에도 참여했던 인재들이었죠. 1456년 여서솔, 그들은 명나라 사신을 위한 연회 자리에서 세조를 제거하고 단종을 복위시킬 계획을 세웠습니다. 호위를 맡은 무관들이 세조를 습격하는 것이 핵심이었죠. 하지만 거사 직전의 가담자 중 한 명인 김지리 장인 정창손에게 계획을 누설했습니다. 정창손은 사위를 설득해서 이 사실을 세조에게 고변하도록 했어요.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신문 과정에서 성산문은 단종이 복위 모의를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단종의 외할머니가 계획을 전달했고 단종은 거사 당일 아침 외삼촌 권자신에게 긴 칼을 건네주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동의의 증거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사육신은 처형되었는데 거열형이라는 극형이었습니다. 몸이 6조각으로 찢어지는 잔혹한 형벌이었죠. 단종의 외삼촌 권자신과 외할머니도 함께 처형당했습니다. 심지어 돌아가신 어머니 현덕왕후마저 폐위되어 서인으로 강등되었고 무덤까지 파헤쳐지는 치욕을 당했어요. 1457년 여서솔 22일 단종은 노상군으로 강등되어 유백일에 올랐습니다. 도나문을 나서는 행렬에는 군졸 50여 명이 호위라기보다는 감시를 위해 따라붙었죠. 한양에서 영월까지는 약 410리, 162km 정도 되는 먼 거리였습니다. 닷새가 걸리는 험난한 여정이었어요. 남한강 물길을 따라 양주, 광주, 양평, 여주, 원주를 거쳐갔습니다. 주천에 도착한 단종은 마을 우물에서 물 한 바가지를 마셨는데 그 우물은 지금도 어음정이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험준한 고개들을 넘고 구불구불한 산길을 돌아 박달제 고개에 올랐습니다. 고갯마루에서 단종은 자신을 위해 목숨을 잃은 사육신을 떠올리며 궁궐이 있는 서쪽을 향해 절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착한 곳이 청령포였습니다. 동쪽과 남쪽, 북쪽 세면이 강물로 둘러싸이고 서쪽은 600봉이라 불리는 가파른 절벽으로 막혀 있었죠. 나룻배 없이는 출입이 불가능한 육지 속의 섬이었습니다. 창살 없는 감옥, 유배지로는 완벽한 장소였던 것이죠. 그때 단종의 나이 16살이었습니다. 왕위에서 쫓겨난 소녀는 그렇게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채 갇혀버렸습니다. 청령포에서의 생활은 비참했습니다. 작은 초가집 한 채, 궁녀와 관노 몇 명만이 함께했을 뿐이죠. 어서 주변에는 무단 출입을 금지하는 왕명이 내려졌습니다. 이를 어기는 자는 삼족을 멸한다. 누구도 감히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어요. 단종은 매일 뒷산에 올라 한양 방향을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에서 돌을 주워 하나씩 쌓아 올렸죠. 이것이 지금의 망향탑입니다. 아내를 그리워하며 궁궐을 그리워하며 쌓아 올린 돌탑이에요. 300년간 보존되다가 무너진 것을 1974년에 다시 복원했습니다.
청령포 서쪽 절벽에는 노산대라는 곳이 있습니다. 해질녘마다 단종이 올라가서 한양을 바라보며 슬픔에 잠겼다는 장소죠. 노산대라는 이름은 임금에서 폐위된 단종의 칭호인 노산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곳에는 600년이 넘은 소나무 한 그루가 있어요. 두 갈래로 갈라진 줄기에 단종이 걸터앉아 쉬었다는 전설이 전해지죠. 단종의 유배 생활을 지켜보고 그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하여 관음송이라 불립니다. 천연기념물 제349호로 지금도 청령포를 지키고 있어요. 여기서 어몽도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영월 지방의 호장이었죠. 호장은 아전들의 우두머리로, 쉽게 말하면 지방 행정을 담당하는 관리입니다. 양반도 아니고 평민도 아닌 중간 신분이었어요. 그가 어떻게 조선 역사에 이름을 남기게 되었을까요? 어몽도는 단종이 청령포에 유배 온 이후 남몰래 밤이면 강을 건너 어소를 찾아갔습니다. 삼족이 멸한다는 엄명을 어기면서까지 군사들의 눈을 피해 단종의 대화 상대가 되어준 것이죠. 처음에 단종은 밤마다 외로움에 울었다고 합니다. 사람 하나 없는 고요한 섬에서 16살 소년이 느꼈을 공포와 절망이 얼마나 컸을까요? 하지만 어몽도가 밤마다 찾아오면서 그나마 위로를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는 바로 이 시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유배지 청령포에서 어몽도와 단종이 함께 보낸 시간을 말이죠. 실록에는 단 몇 줄로만 기록된 그 시간의 이야기를 영화는 상상력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촌장 어몽도는 마을의 발전을 위해 유배지가 되기를 자청했다고 합니다. 유배지가 되면 관청에서 지원금이 나왔으니까요. 하지만 그가 만난 것은 삶의 의지를 완전히 잃어버린 어린 전직 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감시하는 입장이었던 어몽도였지만 점차 단종에게 마음이 움직였다고 해요. 슬픔을 감춘 소년의 깊은 눈빛, 왕이었지만 이제는 그저 가엾은 소년일 뿐인 그를 보면서 말이죠. 1457년 여름, 큰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비가 쏟아지고 서강이 범람했어요. 청령포 일대가 물에 잠겼습니다. 작은 초가집 마당까지 물이 넘쳐들어왔죠. 단종은 청령포를 떠나 영월 읍내의 객사인 관풍원으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유배 온 지 2달 남짓 만의 일이었어요. 관풍원은 1428년 영월 군수 김복항이 지은 건물로 영월의 관청으로 사용되던 곳이었습니다. 청령포보다는 환경이 나았어요. 관가의 감시도 조금 느슨해졌고요. 세조는 조카에게 연민의 감정을 느꼈는지 강원도 관찰사에게 명령을 내려 단종을 후하게 대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내시부 우승지 김정을 영월에 보내 안부를 확인하기도 했죠. 실제로 세조는 단종을 내쫓은 후 악몽에 시달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형수인 현덕왕후가 꿈에 나타나 저주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죠. 단종은 관풍원에서 비교적 평온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마음이 답답할 때면 퉁소 부는 신하를 데리고 관풍원 앞 자규로에 올라다를 바라보며 마음을 달랬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평온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세종대왕에게는 8명의 대군이 있었는데 그중 6째가 금성대군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의 동생이었지만 그는 형과는 다른 길을 선택했어요. 금성대군은 단종을 끝까지 지지한 유일한 왕족이었습니다. 사육신의 거사가 실패한 후 금성대군은 경상도 순응으로 유배되었죠.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457년 아오벌, 순응부사 이보음과 함께 다시 한번 단종 보기를 계획했어요. 지역의 군사와 향리를 모으고 선비들에게 경문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실패했어요. 관노의 고발로 거사 전에 발각되었으니까요. 분노한 세조는 순응 도호부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마을을 지도에서 지워버린 것이죠. 금성대군은 안동옥에 갇혔다가 사사당했습니다. 단종의 장인 송현수도 교수형에 처해졌어요. 이 소식을 들은 단종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금성 숙부마저 세상을 떠나셨다니. 이제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한단 말인가. 밤새도록 울었다고 전해집니다. 이제 단종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1457년 10월 24일 오후 5시에서 7시 사이 금부도사 왕방현이 사약을 받들고 영월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선뜻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주저했어요. 나장이 재촉했습니다. 시각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관풍원에서 단종이 관복을 갖춰 입고 마루로 나왔습니다. 온 이유가 무엇이오? 금부도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단종의 죽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세조실록에는 노산군이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승자가 쓴 기록일 뿐입니다. 야사에는 다른 이야기들이 전해져요. 금부도사가 차마 사약을 권하지 못하자 영월관하의 공노비가 스스로 나서서 활시위로 단종의 목을 졸랐다는 것입니다. 그 공노비는 직후 9구멍에서 피를 뿜으며 죽었다고 하죠. 또 다른 야사는 단종이 사약을 거부했다고 전합니다. 정당한 왕위 계승자였던 단종이 부당하게 내려진 사약을 순순히 받아들였을 리 없다는 주장이에요. 어떤 방식으로든 17살의 소녀는 그렇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단종이 승하하자 시녀와 종들이 앞다투어 관풍원 앞 동강에 몸을 던졌습니다. 임금을 따라 목숨을 끊는 순절이었죠. 하지만 아무도 시신을 수습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역적의 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한다. 세조의 엄명이 있었으니까요. 누가 감히 죽은 시신과 자신의 목숨을 맞바꾸려 하겠습니까? 단종의 시신은 그렇게 방치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어뭉도가 나섰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간곡히 말렸어요. 제발 그만두십시오. 삼족이 멸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뭉도는 단호하게 일어났습니다. 옳은 일을 하다가 어떤 화를 당하더라도 나는 기꺼이 받아들이겠소. 날이 어두워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세 아들을 이끌고 나섰죠. 미리 준비해둔 관을 지게에 지고 어둠 속을 나갔습니다. 그 관은 원래 자신의 어머니를 위해 마련해 두었던 오동나무 관이었어요. 다음 날 을묘일, 어뭉도는 단종의 시신을 영월 북쪽 오리박 동쪽 언덕에 안장했습니다. 그곳은 영월 엄씨의 선산이었죠. 겨울이라 눈이 쌓여 있어 적당한 곳을 찾기 어려웠는데 노루가 쉬었던 자리에만 눈이 녹아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곳에 장사를 지냈어요. 훗날 이곳이 장릉이 됩니다. 노루 장자를 써서 장릉이라는 설도 있죠. 시신을 수습한 후 어뭉도는 관직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자취를 감췄어요. 어디로 갔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영월에 숨었다는 설, 청주로 갔다는 설, 경상도 군위로 피신했다는 설 등이 있지만 무엇이 사실인지는 역사도 모릅니다. 확실한 것은 그가 죽을 때까지 숨어서 살았다는 점입니다. 그의 후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거의 300년 가까이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조선 후기 숙종 시대에 이르러 드디어 빛을 보게 됩니다. 1669년 현종 때 송시열의 건의로 어뭉도의 후손들이 등용되기 시작했어요. 1698년 숙종이 단종을 복위시키면서 어뭉도도 함께 복권되었습니다. 영조 때는 정려문이 세워졌고 공조 참판에 추증되었어요. 순조 때는 충의공이라는 시호를 받았습니다. 사육신과 함께 영월 창절사에 배양되었죠. 단종의 시신을 거둔 그날의 결단이 후손들에게 영광으로 돌아온 것은 243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단종의 유배와 사형을 집행했던 금부도사, 그의 이름은 왕방연입니다. 그는 사약을 전하고 돌아가는 길에 청령포 강변에 앉아 시조를 읊었어요. 천만 리 먼 길에 고운님 여의 없고 이내 마음 둘 곳 없어 물가에 앉았으니 저 물도 내 마음 같아야 울어 예어 밤길 가노매라. 임금의 명령을 받들어 온 사람조차 차마 그 일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왕방연은 시조를 남기고 돌아갔지만 그의 마음은 영월에 남았습니다. 지금도 청령포 나루터에는 왕방연 시조비가 서 있어요. 단종이 죽은 지 243년 후인 1698년 숙종 24년의 영의정 신정하의 상소에 의해 드디어 단종이 복위됩니다. 묘호는 단종, 예를 지키고 의를 잡는다는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단종의 단, 자를 짧을 단으로 착각하지만 이것은 바르다, 단정하다는 의미입니다. 능은 장릉이라 불렀어요. 어뭉도가 급하게 묻었던 그 무덤이 그대로 왕릉이 된 것이죠. 경국대전에는 왕릉을 사대문 밖 100리 이내에 두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장릉만은 예외예요. 영월은 한양에서 410이나 떨어진 곳에 있으니까요. 조선 왕릉 중 유일하게 규정을 벗어난 능이죠. 어몽도가 그날 밤 선택한 자리가 명당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영월에는 단종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청령포는 나룻배를 타고 들어가는 육지 속의 섬으로 2008년 명승 제50호로 지정되었어요. 단종이 머물렀던 어소는 당시 모습을 기록에 근거해서 재현해 두었습니다. 600년 된 관음송은 높이 31m로 국내 소나무 중 가장 키가 큽니다. 두 갈래로 갈라진 줄기가 단종의 애환을 증언하고 있죠. 망향탑과 노산대는 단종이 한양을 그리워하며 쌓았던 돌탑과 슬픔에 잠기던 절벽입니다. 관풍원은 단종이 최후를 맞이한 곳으로 지금은 보덕사의 포교당으로 쓰이고 있어요. 장릉은 어몽도가 단종을 안장한 곳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조선 왕릉 중 하나입니다. 다른 왕릉들과 달리 산 능선 위쪽에 위치해 있어서 오르기가 힘들어요. 신기한 것은 소나무들이 능을 향해 절하듯이 굽어 있다는 점입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단종의 넋을 기리는 것일까요? 영월 사람들은 단종의 혼이 태백산으로 들어가 산신령이 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유명한 산악인 어몽길 씨가 바로 어몽도의 먼 후손이라는 점이죠. 역사 프로그램 그날 391회에 출연해서 자신의 조상 어몽도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히말라야 8,000m급 16절을 모두 등정한 세계적인 산악인이에요. 목숨을 걸고 산을 오르는 그의 DNA에는 조상의 기질이 흐르고 있는 걸까요? 1733년 영조는 어몽도의 후손들에게 군역과 자벽을 면제해 주었습니다. 조상의 높은 뜻을 기려서 후손들이 제사를 제대로 모실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죠. 장릉 경내에는 어몽도 정려각이 있습니다. 왕릉 안에 충신의 정려가 있는 것은 매우 특별한 경우예요. 그만큼 그의 행동이 높이 평가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영화 이야기를 해볼까요? 왕과 사는 남자는 한국 영화 최초로 단종의 유배 시절을 본격적으로 다룬 작품입니다. 광해군 시대를 그린 영화들은 있었지만 단종의 유배 생활을 집중적으로 조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광청울 촌장 어몽도 역에는 유해진, 어린 전직 왕 이용휘 역에는 박지훈이 캐스팅되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권력자 한 명의 역에는 유지태, 궁녀 역에는 전미도, 그리고 금성대군 역에는 이준혁이 출연했죠. 캐스팅부터 화려합니다. 장항준 감독은 이렇게 말했어요. 실록에는 노산군이 돌아가셨을 때 어몽도가 슬퍼하며 곡을 하고 시신을 수습한 뒤 숨어 살았다는 정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짧은 문장 속 감정을 영화적으로 풀어내고 싶었습니다. 기록의 빈 공간, 그 사이를 상상력으로 채운 영화인 것이죠. 영화 관상이 계유정난을 다뤘다면 왕과 사는 남자는 그 이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일종의 후속편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영화를 보기 전에 꼭 기억해야 할 것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단종의 정통성입니다. 그는 조선 역사상 가장 완벽한 정통성을 지닌 왕이었어요. 세종대왕의 적장손이자 원손에서 세손, 세자, 왕까지 모든 과정을 거친 유일한 임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촌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유배되었던 것이죠. 둘째, 어몽도의 신분입니다. 그는 양반이 아니에요. 호장, 즉 지방아전의 우두머리로 중인 계층에 속한 하급 관리였습니다. 그런데 왜 목숨을 걸고 폐위된 왕의 시신을 거두었을까요? 영화는 바로 그 이유를 보여줄 거예요. 셋째, 시대적 배경입니다. 1457년은 계유정난이 일어난 지 4년 후, 사육신의 거사가 실패한 지 1년 후, 금성대군의 마지막 시도가 막 진압된 직후였습니다. 단종 곁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던 시기죠. 넷째, 결말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단종은 죽게 되고 어몽도는 그의 시신을 수습합니다. 역사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 사이의 시간, 두 사람이 함께 보낸 순간들이 영화의 핵심입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1457년 10월 24일, 17살 소년이 영월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가 목숨을 걸고 그의 시신을 수습했죠. 단종의 비극은 권력의 덧없음을 보여줍니다. 조선 최고의 정통성도 권력 앞에서는 무력했어요. 완벽한 혈통도 야심 앞에서는 방패막이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몽도의 이야기는 다른 것을 보여줍니다. 권력도 없고 힘도 없고 배경도 없는 한 사람이 옳다고 믿는 일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삼족이 멸해도 좋습니다. 옳은 일을 하다가 어떤 화를 당하더라도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권력자였던 세조는 왕위를 얻었지만 역사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어요. 지금까지도 그는 왕위 찬탈자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반면 아무것도 가진 것 없던 어몽도는 충신으로 추앙받고 있죠. 장릉 안에 그의 정력악이 있습니다. 왕과 함께 영원히 기억되고 있는 것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어몽도였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삼족이 멸하는 위험을 감수하고 폐위된 왕의 시신을 거두셨을까요? 아니면 살아남기 위해 모른 척 하셨을까요?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어몽도는 행동으로 대답했습니다. 570여 년 전 영월에서 벌어졌던 일, 역사가 지우려 했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영화를 감상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역사적 배경을 미리 알고 보시면 영화가 훨씬 더 깊게 다가올 거예요. 단종과 어몽도, 두 사람의 만남이 왜 그토록 특별했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